자, 반갑습니다. 혁우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역대급 부동산 대책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죠. 사실 자유주의 국가에서 내 돈 주고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산다는데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이런 규제가 아무리 집값을 잡아야 한다지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그런 규제 면적이 이번엔 서울 전역을 넘어서 의왕, 수원까지? 야, 이게 진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리고 언제나처럼 이런 역대급 규제 앞에서 시장은 야, 이제 대출 규제, 거래 규제까지 4일 남았다 하면서 15억짜리 아파트가 17억, 20억에 거래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이런 확대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안정화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시장 가격이 규제를 한다고 가격이 잡아지겠냐? 그렇게 반대편에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한국의 이른바 헨리, 고소득 전문직이나 직장인들의 한탄의 목소리와 실망감이 우리 사회 전체에서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헨리 문제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엄청나게 세금을 걷고 있다는 프랑스를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헨리 문제가 요즘 몇 년 들어서 정말 진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집도 사고 노후를 위해서 금융자산도 어느 정도 축적하는 그런 부유한 계층에 진입하는 게 과거보다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려워졌다. 아니 무슨 고소득자들이 나라의 봉이냐, 나라의 복지나 지출을 죄다 떠받들어야 되냐면서 특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고소득자들의 불평 불만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이런 부동산 규제 대책이 있을 때마다 항상 득과 실이 공존한다곤 하나 미래 10년, 20년, 30년간의 소득을 바탕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아파트를 사고 내 집 마련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한국의 고소득층들에겐 사실상 이제 영영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없어진 거 아니냐. 또 한국의 부동산의 의미가 뭡니까? 자산 축적에 그야말로 고속도로와 같은 수단으로 불리고 있는데 우리는 영영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헨리 문제가 영국, 프랑스, 미국과 같은 몇십 년이나 선진국이 굉장히 일찍 된 나라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젠 진짜 우리들의 문제다라고 할 만큼 대두가 되어서 오늘 한번 주제를 준비해보았는데요. 한국의 헨리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데이터 분석 업체 오픈서베이의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픈서베이는 한국의 고소득자를 건보료 납부 기준 상위 10%, 세전소득 연봉 8천만 원으로 기준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세전 한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평균 중위값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이 버는 그 정도의 고소득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직장인 200명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은 고소득자로 살고 있는데 10년, 20년, 30년을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충격적이고도 10명 중에 7명은 자산 축적이 정말로 어렵고 이렇게 자산만으로 부자가 되긴 어렵지 않을까?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그럼 이렇게 자산을 축적하기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세부담을 꼽았습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너네들 무려 평범한 사람보다 2배나 더 많이 벌면서 세금 좀 더 많이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고소득자들이 다른 무엇보다 세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죠. 특히나 요즘 한국에서 높은 소득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고 느끼는 이유, 한국의 소득세 최고 구간이 45%로 OECD 평균인 41%보다 4%나 더 높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국민연금 최근에 개정을 통해서 13%까지 올렸고,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도 무려 7%가 넘습니다. 고소득자들은 일하기 바빠서 병원도 한번 갈 일이 없는데 1년에 전체 소득의 7%씩 꼬박꼬박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고소득자들이 그냥 과장하기 바빠서 이야기하는 지표들 아니냐. 소득세? 어차피 최고 구간 세율만 45%고 그 아래는 다 평등하고 똑같이 받지 않냐. 국민연금? 그거 어차피 월소득의 상한액이 있어서 한 500만 원만 넘으면은 소득이 더 증가한다고 연금 납부료가 더 늘지 않지 않냐. 그런데 사실 이게 한국의 조세나 준조세 부담에 진짜 무서운 점은 한국의 고령화가 아직 완전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정도라는데 문제가 있죠. 사회가 늙어간다, 학생들이 없다 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시지만 그건 어린이나 청년들이 많았던 과거의 한국에 비해서이고요. 2020년대 아직까지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놀랍게도 꽤나 젊은 나라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령인구 증가율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미쳤죠. OECD 평균의 1.8배, 일본이나 프랑스보다 2배가 더 높아. 그렇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후인 2050년에는 전 세계에서 1, 2등을 다툴 게 대한민국이다. 정말 소득세, 국민연금, 건보료 얼마까지 오를까요? 거칠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갔다는 일본이 후생연금료로 약 18%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퍼센트로도 맨날 기금 부족하다, 고갈된다, 수급 연령을 높여야 된다 라고 신문기사들에서 맨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못하면 못했지 이 정도는 가야 국민연금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사실 건보료도 똑같죠. 이제 3년이 지나면 매년 수천억, 수조 원의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한국 건강보험 세계에서 짱이에요. 야 진짜 미국 병원 갔다가 경락을 금치 못했답니다. 한국
최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도 다 사실 어떻게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나서 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병원에 가는 사람보다는 병원 인프라에 돈을 써줄 수 있는 청년 또 중장년 세금 납부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탱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자산이 많은 사람과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서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세금을 너가 내, 야 너가 내, 왜 내가 내, 이렇게 싸우는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이나 또 사회 간의 갈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디 뭐 정치 문제, 종교 문제로 사회에서 갈등이 빚어졌다면 앞으로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교육 보조비 또 어르신들의 의료비는 소득세로 징수해야 될까 아니면 자산 보유세로 징수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로 엄청나게 많이 싸우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다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한국에서 가장 자기 일을 잘하고 또 근면 성실히 일해서 고소득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자영업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왜 유독 한국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보다는 이렇게 다른 선진국들보다도 이분들이 더 심하게 유독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이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죠. 바로 다른 나라엔 정말 전례가 없는 사회 계층적인 초하드 리셋을 2번이나 겪었다는 겁니다. 먼저 일본의 식민 침략 시대에는 한국에 수백 년간 이어져 왔던 양반 제도나 기득권 계층을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았죠. 그리고 그런 침략 시대가 끝난 지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정말 가슴 아픈 같은 민족 간의 준세계 3차 대전급 전쟁이 있었습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할 거 없이 국가 기반 산업들이 깨끗이 날아갔고 완전히 처절하게 가난한 제로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됐죠. 그런데 인생 세옹지만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공평하게 제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좀만 더 노력하면 부자가 되겠는데? 내가 좀만 더 노력하면 어디 좋은 집을 사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큰 동기부여와 활력이 돋으면서 소위 말하는 한강의 기적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는 느낌이죠. 예전에는 회사 들어가서 한 3년, 5년 정도를 모아서 대출을 꽉 껴서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게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면 이제는 30년을 일해서 모아도 서울 아파트는커녕 경기도권 아파트권도 간당간당하게 사정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고소득자 집단일수록 정확히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5년, 딱 10년만 일찍 사회에 진출했다는 이유로 사회 계층 이동의 마지막 사다리를 잡았기 때문에 한국의 부의 상징이라는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그 산 아파트가 집값이 2배, 3배가 뛰고 그런 모습을 자신이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고 그런 자산 형성 계층에서 소외되고 박탈되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굴러가야 할 인프라에 필요한 비용들은 또 고스란히 열심히 몸을 부셔가며 일하는 고소득자들의 몫이다,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아주 잠깐 흑우스토리 채널 영상 제작을 후원해주신 비교원을 소개해드릴게요. 아마 오며 가며 이런 문구 어디선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바꾸시면 최대 몇십만 원을 드려요. 그런데 저같이 의심많은 사람들은 아니 무슨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돈을 거저줘, 뭐 이상한 생각지도 못한 술수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구조를 따져보면 명확합니다. 이런 업체들이 우리들한테 돈을 주는 구조를 따져보면 이해가 또 빠르게 되실 텐데요. 혹시 인터넷 가입할 때 이렇게 SK, KT, LG 대리점을 직접 찾아가서 똑똑똑 저기요 저 인터넷 또는 휴대폰 알아보러 왔어요 하시는 분들 이제는 많이 안 계시죠? 아시다시피 이런 통신사들은 자기 발로 매장에 들어온 고객보다 이렇게 비교원이라든지 외부에서 고객을 데려오는 마케팅 채널에 훨씬 더 고객을 데려오기 위한 많은 예산을 쓴다고 해요. 직접 자기 발로 들어온 고객들은 잡아다 놓은 물고기다 이거죠. 비교원은 이렇게 통신사한테 받는 그 마케팅 인센티브를 인터넷이나 휴대폰 신규 가입자에게도 나눠서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엔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엔 최대 30만원 모두 합해서 최대 128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원의 추가 혜택도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휴대폰 약정 끝나고도 귀찮아서 아직 안 바꾸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비교원에 들어가서 비교해보세요. 비교원에서 가입하고 친구 추천까지 하면 4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받는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혜택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1670-2521로 전화하시거나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해보시면 편하게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흑우스토리 채널을 보고 전화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흑우스토리 채널 시청자분들만을 위한 한 가지 추가 혜택을 더 드린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꼭 말씀해주세요. 이런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2010년대에서 2025년까지 통화량이 약 3.5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똑같은 기간 15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약 3.5배가 증가하면서 굉장히 비슷한 증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통화량 증가가 자산
자산 증가로 이어지냐?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돈에 굉장히 특이한 습성이 있습니다. 돈이란 게 마치 자석과도 같아서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텐 돈이 돈을 부른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돈이 많은 사람들한텐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은행들이 턱턱 빌려줍니다. 그런데 저 같은 청년 계층에 있는 돈이 없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텐 오히려 돈이 없어서 훨씬 더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김호구 씨 지금 프리랜서시라고요? 저희 대출 못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자산가들 위주로 대출이 실행되고 돈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우리들의 작지만 소중한 임금은 어땠죠? 한국의 중위임금 약 300만 원 선 정말 임금이 많이 올랐을 때 딱 한 번 6%를 찍어보고 대부분은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가량인 6.5%보다 한참 못 미치는 3%, 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누적된 2%의 차이가 10년, 20년이 누적돼서 엄청난 복리의 차이를 만들고 있죠. 엄청난 자산의 격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많은 젊은 층 또 고소득층들이 야 저거 서울의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비싼 거 맞냐? 그런 한탄을 하게 만들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최근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불어오고 있는 자산을 형성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박탈감을 이야기했는데요. 게다가 한국이 최근 50년 동안 걸어온 역사적인 특수성과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 사회 모습 때문에 한국의 고소득자들이 한층 더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뉴스 기사나 신문 보도로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 이런 주제에 대해서 흑우 제 개인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5급 공무원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너무 갈아놓고 일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공무원 보수가 너무 적습니다. 많이 달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주세요. 언제 어떻게 공무원 보수 체계가 현실화가 될까요? 라고 대통령께 물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립 서비스라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1년, 2년, 5년 정책적으로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공무원분들의 보상 처우를 낮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립 서비스라도 저는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시원하게 받아버렸죠. 여러분들 돈 벌려면 애초에 기업을 가야 됐었습니다. 공직은 그 나름의 의미를 찾아야지 높은 보수만 보고 일반 기업에 비해서 별로야. 우리 인생 너무 별로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직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사실 조금만 한 번 더 돌아보면 높으신 정치인들, 관료들이 공무원분들 월급을 높여주고 싶지 않아서 못 높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생산 연령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병원 가고 연금 받고 국가 재정을 소비하는 인구들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공무원 연봉 테이블을 정말 조금이라도 올리기 너무나도 어려워진 가난해지고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공무원분들이 우리나라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고생해주시는 건 10분의 1을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냥 나라가 가난해지고 있으니까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안 그래요? 안 될 집에선 진짜 백날 천날 있어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기 어렵죠. 특히 돈을 주는 나라가 가난한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내수 위주로 장사를 했던 건설기업, 토목기업 이런 회사들에서 있는데 아주 갑자기 가만히 있는 내가 처우가 괜찮아지고 월급이 많아지고 이렇게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나마 아직 한국의 경쟁력이 괜찮을 때 회사의 성장률이 3%, 5%, 7% 이렇게 어느 정도 찍히고 있는 그런 회사에 그런 조직에 있어야지 내가 그 자리에서 평타만 따박따박 치고 있어도 내 보수가 올라가고 또 연차가 찼을 때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런 자리를 찾아가야지 그나마 전망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젊은 근로자, 특히 고소득 근로자가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조금 객관적으로 냉정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로는 내 핸드폰 토스에 찍혀있는 내 전재산이 내 순자산인 것 같지만 사실 젊은 또 고소득 근로자분들에겐 20년, 30년, 40년 동안 일할 근로소득 전체를 현재 가치로 따진 것 또한 우리의 자산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젊은 또 고소득 근로자들은 재산 대부분을 초장기 원화채권을 보유한 것과 같다. 정말 원화채권하고 똑같아요. 매월 또 매년 따박따박 돈이 일정하고 거의 예상이 되는 금액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또 원화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점은 단점도 굉장히 똑같이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성장률이 내려갈 때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현금 흐름들의 현재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 손실을 먹고 있는 게 채권이랑 우리의 근로소득과 똑같다. 특히 최근 5년 6년 동안 한국이 기대보다 더 저조한 저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또 원화 가치도 말해 뭐해 거의 한 30% 박았죠. 그냥 우리 눈에는 똑같이 출퇴근하고 밥 먹고 만나는 사람 만나니까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근로소득의 가치는 어쩌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평가 손실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엄청나게 무겁게 베팅을 한 우리들이, 젊은 또 고소득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자산, 한국의 부동산 또 주식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부동산하고 주식들도 물론 출하는 주식도 있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시는 뭐 에어비앤비도 있곤 하겠지만 대부분은 한국 성장률과 굉장히 유사하게 간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바구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우리들이 받는 작지만 정말 소중한 월급, 수입들을 최소한 일부는 국외 자산, S&P 500, VO, 미국 단기 채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쫄보여서 동의하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골드나 비트코인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더 이상은 새로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투자가 아니라 전 국민의 필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각종 준조세들이 바짝 올라오면서 노동의 가치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한국 사회의 대두가 되고 있고요. 국가 재정 수입은 소득세로 내야지, 아니지 부동산 보유세로 내야지, 그런 논란이 점점 짚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논란 속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야기 주제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